뉴스 파이팅 배승입니다. 4부를 시작합니다. 월요일이죠. 전국 열차 출발합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탑승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희가 티켓비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 티켓비는 청취율 전화로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22일까지 청취율 조사가 계속되는데요. 02로 시작되는 번호가 걸려면 꼭 받아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홍 의원님. 예, 우리 배 변호사 사랑합니다. 아, 이거 안 읽으셨군요. 지금 프로그램 제목이 뉴스 파이팅 배승입니다. 우리 의원님 전화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뉴스 파이팅 패스님 너무 재밌어요. 많이 들어주세요. 아, 좋습니다. 역시 예. 모범 답안. 이 학교 때 다닐 때 이 모범생은 딱히 다른 거 아닙니까? 아니, 배 변호사 사랑한다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 그런가요? 아니 이게 모범이 아니라 그냥 눈치밥이라고 하는 거죠. 눈치밥이군요. 정치에서도 눈치가 중요해요. 그러게 말입니다. 정치권에 좀 계시던 이제 눈치밥을. 네, 많이 늘었나 봅니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샵0945로 응원 메시지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오늘 첫 소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보셨어요 뉴스? 트럼프 전 대통령 유세 도중에요. 오른쪽 귓부분이 이렇게 팍 해가지고 총알이 관통하면서 진짜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상당히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네. 어떻게 보면 또 영화의 한 장면 같은데 뭐 트럼프 또 대통령이 또 그 와중에 또 손을 네. 들고 뭐 파이트. 이런 것도 아주 네. 인상이 깊기도 한데 이게 결국은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네. 어떤 그 최신 어떤 기술의 과학 기술에 의한 어떤 자기 어떤 확정 소위 말하는 어떤 그 확정 편향적 어떤 그런 세태가 너무 크게 되다 보니까 뭐 갈등이라든지 또 뭐 팬덤이라든지 또 뭐 이런 어떤 진영 간의 이런 갈등의 어떤 것을 이용하는 이런 어떤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현상인 것 같아요. 지금 2년 전에 또 아베 수장도 또 그랬죠. 암살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에서도 이재명 대표라든지 배현진 의원도 있었지만 이게 전 세계적인 어떤 현상인 것 같아서 참 극히 참 우려스럽습니다. 예. 어제는 정말 유혈의 유세장이었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그 와중에서도 트럼프의 대처 모습이 사실 상당히 조명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후에 지지율이 많이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게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예. 트럼프의 트럼피즘 극우 보수 예. 이 정치의 양극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세계적 정치사의 현상들이 있는데 예. 결국에는 이념 갈등과 서로의 증오 정치 음. 때문에 나타나는 정치의 부작용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악화되기만 하고. 근데 이번에 사실은 이 정말 트럼프를 저격한 그분은 공화당 의원 공화당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조금 더 이 사안이 그래서 드러날 필요가 있다. 근데 또 그분이 사망함으로 인해서 또 얼마나 드러낼 수 있을지 네.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사실 미국에서는 총격 사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도 그렇죠. 그랬고요. 네. 또 26대 루즈벨트 네. 대통령도 네. 있었는데 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나중에 총을 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우울증 때문에 킹클리. 킹클리 썼는데 2022년에 석방해가지고 지금 가수로 활동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꼭 반드시 지금 나오는 게 뭐 양극화다 이런 게 아니라 네. 그 여태까지 정치권에 종종 있었던 일이긴 그렇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미국에서는 테쿰새의 저주라고 있습니다. 테쿰새. 그 무슨 말이죠? 테쿰새가 이제 인디언 추장인데 1813년도에 오하이주에서 이제 미국 당시에 이제 백인들과 싸우다가 죽었죠. 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공으로 끝나는 연도에 취임하는 미국 대통령이 20년마다 재임 중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거기 공교롭게 보면 1840년도부터 미국 해리슨 대통령 물론 이제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60년대 에브라임 랭컨부터 시작해서 1880년도에 뭐 제임스 가필드도 암살됐고 예. 또 1900년도에 또 맥킨리도 암살되고 또 워런 하딩이 1920년도, 1940년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렇죠. 뭐 암살은 아니지만 이제 뭐 살았죠. 예, 임기 중에 어쨌든 돌아가셨죠. 그다음에 1960년도에도 이제 마지막으로 또 존 F 케네디도 이제 암살되고 단지 이제 방금 말씀하신 1980년 레이건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총격은 받았는데 안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테쿰새 제조가 끝나느냐? 결국은 의학 기술 때문에 테쿰새 제조가 지금은 잘 안 먹힌다 이런 게 미국 정가에 있었는데 근데 저는 보면서 그 정치계 오래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치와 이 골프는 고개를 드는 순간 진다 이렇게 되는데 딱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고개를 들다가 이제 이걸 보려고 고개 숙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살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고개를 숙인 것이 어떻게 보면 살았다 이렇게 네. 또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지율 올라가고 뭐 거의 대선 확정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딱 네. 회복하고 나서 첫 번째 말이 대전은요. 그렇게 알려져 있죠. 예, 그렇게 알려져 있죠. 예. 그러면서 또 그 지지층들이 또 굳히는 그렇죠. 그런 예. 공고한 계기가 되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선거는 트럼프 쪽으로 많이 기울어가고 있다. 이러면서 바이든의 지금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잖아요. 그러게요. 뭐 인지 능력 저하에 대한 것도 있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아마 이게 또 미국의 그런 대선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에 여러 가지 협상이 있었는데 그 안보 문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좀 달라질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며칠 전에도 그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담에 가셔서 가지고 작년에 핵 공유 협상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3대 핵 자산을 네. 상시 한반도에 배치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뭐 한미 핵 어떻게 보면 이제 일체화로 네. 이제 하는 그런 어떤 서명도 했는데 했는데. 앞으로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 물론 뭐 전 대통령의 어떤 서명이기 때문에 크게 변동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대외 정책은 크게 좀 달라질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미국 방위비 더 올리겠다 지금 이런 얘기도 있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네. 트럼프 대통령 됐을 때는 사실 우리 정부가 외교적인 협상력을 더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미리 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예. 대북 관계도 이게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정치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당 내 전당대회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후보 간의 문자 논쟁 일주일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논쟁은 뭐 한동훈 후보뿐만 아니라 뭐 당 자체에 영향이 안 좋을 것 같다 이런 예상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이 문제가 왜 좀 지속적으로 계속되냐면 물론 이제 그 당 대표 경선이라는 이런 네. 어떤 선거 국면이기도 하지만 사실 김건희 여사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번 총선에 가장 중요한 어떤 저희들로 봐서는 좀 부담된 어떤 그런 이슈였는데 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이 이슈를 가지고 뭐 특검을 마지막까지 악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상황에서 만약에 문자 메시지를 우리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네. 입십하지 않고 제대로 답변해서 만약에 이제 김건희 여사의 어떤 사과가 나왔으면 아니 총선은 다른 국면을 가지 않았을까 이런 어떤 못내 좀 아쉬움이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슈가 조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또 후보의 또 말이 약간씩 또 달라지는 게 네. 처음에 나왔을 때는 하나가 딱 나왔을 때는 뭐 전체적으로 뭐 여러 개의 문자가 있는데 그 사과에 있던 의미가 아니었다고 했다가 또 나중에는 많이 답했다면 뭐 당무개입 뭐 이런 거 했다가 또 마지막 세 번째 5개가 다 전부가 공개되니까 대통령실과 이렇게 계속해서 사과를 요구를 했다 네. 이렇게 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좀 계속적으로 이슈가 그 선거 기간 동안 계속해서 좀 불붙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 네거티브가 계속 강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한동훈 후보와 원희룡 후보 두 후보 간의 도를 넘는 비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신현이 뭐 다른 당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원한 갈등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 네. 이번 전당대회가 분당대회다라는 네.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난 한 주는 국민의힘의 이슈와 기사가 참으로 많았던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걱정과 우려가 많긴 한데 김건희 여사의 5개의 문자가 결국에는 이 명품백 사과 논란과 연결될 텐데 이게 또 저는 총선 백서가 어느 시점에 나오냐라도 예. 결국에는 연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한동훈 책임이냐 아니면은 대통령실의 그런 책임이냐 이런 부분에 예. 있어서 백서에서도 내용이 담길 거기 때문에 그것이 또 하나의 전당대회 소재로 활용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문자에서 나왔던 댓글 여론 조성팀 이것이 제대로 그 네. 실체가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면서는 그냥 느낌상으로는 김건희 여사도 댓글 부대가 있고 한동훈 후보도 댓글 부대 있는 거 아니냐? 느낌 이런 의구심이 있는 상황에서 장해찬 지금 씨가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정의찬 전 다음 최고. 그 근거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저는 지금 여전히 이런 비방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동훈 지지율이 공고하기 때문에 이런 태세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뭔가 새로운
그런 장해찬 전 최고의 뭔가 근거가 나올 수도 있겠다. 남은 기간 동안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예측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계속해서 국민의힘의 그런 지지층들이 한동훈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다가 결선 없는 거 아니야? 이런 한 가지 또 생각들도 점점 강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는 그 이번 전당대회 못내 아쉬운 게 총선 백서 문제인데 사실은 이런 네.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 대표가 이번 총선 참패를 계기로 이번 그 총선 참패였던 원인이 어디에 있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네. 우리 국민의힘 당을 어떻게 체질을 개선하고 개혁할 것인가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정책적 경쟁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총선 백서가 있으면 그 총선 백서를 토대로 해서 이것을 어떻게 이제 그 개선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좀 정책적 경쟁의 어떤 단초 내지는 재료를 제공할 수가 있는데 이게 한동훈 후보 측의 그 반대로 해서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다 하는데 이건 참 제가 좀 이해를 좀 못하는 부분입니다. 특정 어떤 후보가 어떻게 반대해서 총선 백서에 있던 발간 시기가 이게 뭐 이렇게 달라진다는 게 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 물론 조정훈 총선 백서 그 위원장이 애초에 이조 심판이 잘 됐느냐 안 됐느냐 뭐 이런 걸 따라서 이게 뭐 좀 너무 좀 어떤 정치적으로 이미 뭐 어떤 그런 나름대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어떤 비판을 좀 받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총선 백서가 출간이 안 되는 게 정말 대단히 조금 저는 좀 아쉽고 뭐 당연히 뭐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총선 참패에 불과 2달 후에 이제 됐기 때문에 사실은 당시에 했던 그 비대위원장으로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이런 어떤 공천의 문제. 사실은 잘 아신 것처럼 대선하고 달리 총선은 각 개별 어떤 공천 받은 어떤 그 국회의원 후보들 간의 경쟁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것보다도 공천이 사실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천 문제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뭐 제 개인적인 문제는 뭐 이제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어떤 공천의 문제에 대해서 비례대표였던 공천도 한번 바뀌기도 바뀌었고, 그다음에 그동안 어떤 저희 당에서 했던 그다음 어떤 뭐 비례를 연속으로 안 준다든지 또 비대위원을 안 준다든지 이런 어떤 비례 원칙도 깨어진 것도 있고, 또 시스템 어떤 공천을 하다가 또 갑자기 또 이게 틀어진 것도 있고, 사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공천의 문제가 사실은 뭐 그 야기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어떤 문제를 조금 더 정책적으로 개선하기고 조금 어떻게 보면 건설적인 토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사실 총선 백서가 나와야 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천 논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천 의혹이 사실이라면 정계 은퇴까지 하겠다. 한동 후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공천 논란. 이렇게 발끈하는 걸로 봐서는 본인이 정말 깨끗하다는 그리고 억울하다는 그런 표현이라고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지금 홍석준 의원님이 한동훈 후보를 지지할 수 없는 이유가 알겠네요. 예, 그 공천 과정에서 사실 비례대표도 그렇고 얼마나 투명하게 제대로 관리됐는가 한번 그냥 제대로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비례대표나 여러 가지 할 때 어떤 근거로 했을까 되게 궁금하긴 했거든요. 그거는 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좀 더 투명한 공천, 시스템 공천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얼마 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총선의 결과는 윤 정권 2년에 대한 평가였잖아요. 근데 지금 전당대회의 모습들이 결국에는 국민의힘에서의 미래와 비전과 혁신, 반성 이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셨고 그러면서 이런 뭔가 정책적 경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홍석준 의원님도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서로의 난투만 펼쳐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런 방식으로의 국민의힘 모습이라면 국민의힘의 미래가 없다라는 강한 비판하셨거든요.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국민의힘이 조금 더 뭐 선관위가 경고도 한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제대로 된 국민들한테 정치가 나아갈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대세를 꺾고 그다음에 결선을 가야 되기 때문에 참 그러기는 어려운 구도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경원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향해 가지고 대선 출마를 위해 당대표직을 사퇴한다면 이재명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런 선언을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어떤 의미로 들으셨어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의미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재명 대표도 대선에서 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어떤 민주당 내지는 다른 저희 정당의 어떤 사례에서도 완전히 조금 그 어긋나서 빨리 이제 송영길 후보
그 보궐선거로 이제 다시 들어간 거 뭐 그런 것을 또 지금 이제 한동훈 후보 총선 참패를 해서 비대위원장 사퇴를 했는데 2달도 채 안 돼서 지금 이렇게 나온 거 한 예. 점하고 또 두 번째는 지금 이재명 대표도 지금 이제 대표 연임 도전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당권 대권 그렇죠. 지금 같이 가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1년 뭐 1년에서는 이제 그 사퇴를 해야 된다는 그 민당이 지금 당헌도 지금 바꾸려고 지금 바꿨지 않습니까? 부칙조항을 넣었죠. 예. 근데 그 지금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 저희 당 같은 경우는 대권 당권 분리의 대원칙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대선일로부터 1년 반 전에는 사퇴해야 되는데 그러면 2025년 9월 초가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된다면 1년 남짓하고 결국은 이제 사퇴를 해야 된다는 건데 과연 또 중간에 사퇴하는 것도 그렇고 대권 당권의 대원칙에서도 이게 어긋나는 이재명 대표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점에 대해서 나경원 후보가 비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는 이게 한동훈 후보와 본인의 그 차이점인 거잖아요. 본인은 당대표 되면은 대선 출마 안 하겠다고 했고 한동훈 후보는 아니 훌륭하면은 당대표도 할 수 있고 대선 후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네. 그런 차별화 전략의 하나의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별로 효과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나 사실은 뭐 그 국민의힘의 그런 지지 당원들이나 보면은 네. 한동훈이 이재명 우리 당대표와 가장 잘 싸울 것 같은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기대감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지지를 하고 있는 거긴 한데 뭐 그런 면에서 이 한이의 구도를 지금 한이를 대립하는 구도가 아니라 뭔가 같이 가는 구도로 만들면서 그 평가를 폄훼하려고 하는 나경원 후보의 의도는 읽히긴 하지만 이 부분을 뭐 당대표하고 대선한다는 것 자체가 큰 폭발력 있는 이슈가 아니고 그것보다는 지금 당장 네. 국민의힘을 어떻게 재건하고 윤 정권 3년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가 아마 당원들한테는 큰 관심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범야권이 최상병 특검법의 국회 재의결 부결에 대비해서 플랜 B로 상설특검을 활용하자 이런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상설특검 움직임에 대해 위헌적이고 정략적인 특검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홍 의원님? 예, 특검, 특별검사제도는 크게 이제 두 가지 트랙이 있습니다. 특정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별법으로 만들어지는 어떤 특검 제도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상설 특검 제도가 있는데 이 상설 특검은 앞 전자의 그 특별법에 만들어진 특검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시간도 이제 60일 그리고 검사도 이제 5명 이내라는 이런 어떤 제한된 어떤 그런 사항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지금 특별법에 의한 어떤 특별검사 특검을 하려고 하니 이제 대통령의 어떤 제의 요구 때문에 이제 막히니 이제 상설 특검을 이제 만지작 거리는 것 같은데 상설특검은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 결국은 이제 네. 그 이제 이제 절차가 이게 공정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국회 내지는 법무부 장관이 요청을 했을 때 이제 대통령이 이제 회부를 하고 거기 이제 특검 이제 추천위원회가 이제 결국은 이제 2명을 추천하게 돼 있죠. 그런데 지금 이제 특검 추천위원회에서는 법무부 차관고 그 법원행정처장 또 이제 3사람이죠. 그다음에 또 이제 국회에서 4사람인데 지금 이제 국회에서 4사람은 이제 국회 규칙에 의해서 사실상 이제 교섭단체 1당 2당이 이제 2명씩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이게 돼 있으니까. 민주당에서는 이 국회 규칙을 바꿔서 결국은 국민의힘을 빼고 국회목 4명을 다 추천을 할 그런 어떤 생각으로 있는 겁니다. 네. 이게 사실은 이 그 지금 현재 상설 특검의 가장 중요한 어떤 특검 어떤 그 추천권. 추천에 대한 이런 어떤 공정성 내지는 어떤 중립성을 어떤 위배를 해서 지금 현재 상설 특검법을 만지작거리는데 이거는 헌법 정신에도 반하는 네. 저는 어떤 그런 시도라고 봅니다. 민주당에서는 사실은 지금 이거 상설 특검을 주도적으로 하자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한번 그래요? 검토를 한 것이고 네. 박주민 의원이 사실 유튜브에 나와서 얘기하면서 이게 이슈가 커지긴 했는데 예. 기본적으로 최상병 특별법안은 이제 특검에 대한 특별법으로 가는 거를 메인으로 하고 있고 네. 만약에 안 됐을 때 플랜 B가 고민해 볼 수 있다 정도이기 때문에 네. 너무 크게 지금 당장 얘기가 되는 거는 어렵긴 할 것 같은데요. 정리하자면 7명의 그
특검의 추천위원이 있는데 4명은 국회에서 1, 2 교섭단체 2명씩 하는 거고요. 나머지 3명은 법무부 차관이랑 법원 행정처 차장 그리고 대한변협에서 추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뭐 거버넌스의 뭐 그런 중립성과 그런 투명성은 제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정말 필요하다면 활용될 때 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민주당의 전당대회 소식 한번 이야기 짧게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 예비 경선에 출마한 13명 가운데 8명의 후보가 본선에 올렸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 당대표 출마 회견 당시에 13명의 후보 가운데 5명만 사진 촬영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후보자 5명 가운데 4명이 예비 경선을 통과해서 명신 개입이다 이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는 이재명 부흥회다. 곧 성전도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일침을 가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민주당은 이제 짧게, 친명 내에서도 이제 선명성 경쟁으로 해서 네. 이재명 대표에게 어쨌든 뭐 얼굴을 한번 더 붙이고 이제 사진을 같이 이제 찍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명 중에 김지호 대변인만 떨어지고 나머지 4명은 다 됐는데 네. 그만큼 완전히 민주당이 이재명 좀 사당화가 되고 있는 것이 네.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떻습니까? 근데 저는 김지호 대변인이 안 된 거에 대한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요? 이분이 정말 찐명이거든요. 경기도청 있을 때부터 같이 일했던.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 중에 핵심인데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라고 하는 건 그때도 사진을 같이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는 최고위원이나 지도자 권한으로 갈 수 없다라는 또 하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또 이재명 뭐 이렇게 예. 전당대회 프레임 싸움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 이 탄핵 정원 상설 특검으로 여야 대치가 팽팽한 상황인데요. 오늘 그 국회 개원식이 열릴 예정인데 아예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신 의원님부터. 열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요? 지금 분위기에서는 원내 협상도 안 됐고 사실 의장실에서는 빨리 열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긴 하지만 지금 같은 경색 국면에서 그리고 또 지금 그 법사위에서의 그 윤석열 탄핵 청원에 대한 청문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하기에는 전략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개원식까지도 보이콧하게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지금 여야 갈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국회에 좀 나쁜 또 선례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여야가 치열하게 좀 싸우더라도 이런 개원식이라든지 또 같이 화합하는 이런 모습을 네. 보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원식조차 안 열린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국민적인 어떤 갈등의 용광로 역할을 해야 되는 이 국회가 네. 오히려 이런 어떤 국민들 간의 어떤 갈등의 어떤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직 의원 예. 말씀하세요. 7월 17일이 재헌절이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오늘이 15일인데 재헌절 어떡하죠? 이전에 개원식도 못한다는 건 정말 사상 초유의 사태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보시기에는 내가 있던 국회보다 지금 22대 국회가 더 못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 드세요? 그런 그 강대강 대치와 이 서로에 대한 증오와 비판이 더 강해질 거라는 예상을 하고 사실은 21대는 그렇게 예상이 됐었던 거죠. 21대 때는 이제 원구성 협상이 이제 안 돼 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상당히 좀 늦어지면 어쨌든 그 다수당인 그 당시에 이제 민주당이 상당히 좀 노력을 하는 어떤 그런 좀 흔적은 보여서 사실 개원식도 조금 늦었지만 하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너무 민주당 일방 독주적으로 각 상임위 특히 그 법사위라는 운영을 지키고 이렇게 국회가 스타트된 것들이 아마 22대 계속 내내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제 열차가 종착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월요일 전국 열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